엄마, 혹시 지하철 우대권 등록한 교통카드 있으시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갑자기 교통카드 이야기를 하지? 응, 있긴 한데 왜? 아, 그냥 엄마가 요즘 외출을 안 하시니까 그 카드를 제가 좀 써도 될까 해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내 교통카드를 왜 쓴다는 거지? 너 교통카드 없어? 아니요, 있긴 한데 엄마 거는 지하철비가 무료잖아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제야 알겠다. 아들이 내 노인 우대권을 쓰려고 온 거였다. 치킨 사들고 와서 안부 묻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가슴이 서늘해졌다. 정진아, 그게 말이 되니?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네, 뭐가요? 내가 내 노인 우대권을 쓰겠다는 게 아, 요즘 많이들 그러던데요. 검사도 안 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러는 거야? 성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에이, 불법까지는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건데.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통비 좀 아끼려는 거예요. 내 손이 떨렸다. 평생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진아,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치킨을 뜯어 먹으며 성진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안 나가시잖아요. 나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살펴봤다. 카드 밑에 작은 글씨로 타인 양도시 과태료 부과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양도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정진아,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 아, 그런 건 걸리지 않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 아들이, 그것도 공무원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니? 엄마, 이런 건 다 이렇게 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병신이지. 별거 아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몇 푼 안 되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법을 어기는 것이 별거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아들에게 몇 푼짜리 혜택을 주는 도구 정도. 정진아, 얼마나 된다고 이런 일을. 요즘 교통비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1년이면 100만 원도 넘어요. 1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가?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교통비 100만 원 때문에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아들이 정말 안타까웠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정진아, 너 올해 몇 살이야? 쉰셋이요. 53. 벌써 그렇게 됐구나. 53이면 사회에서 중견이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엄마 노인 우대권을 가져가겠다고. 그것도 공무원식이나 돼서. 정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알고 있니?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안 쓰는 카드 빌려달라는 건데. 안 쓰는 카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안 쓰니까 가져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구나. 정진아,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나이 들어서 받은 혜택이고,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엄마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다.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 공무원이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니? 엄마, 불법까지는 아니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불법이야. 여기 써 있잖아. 타인 양도하면 과태료 낸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 잊어버릴 뻔한 아들 얼굴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일로 아들과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 성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럼 그냥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진아,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엄마, 뭘 잘못 키우셨다고 그래요? 저 멀쩡한 공무원 되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멀쩡한 공무원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싫으면 관두지 뭘 그렇게까지 난리예요.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면 너도 해야 하니? 너는 공무원이야.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성진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이 다 그렇게 법대로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꼴난 교통카드 하나 가지고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남들은 자식들한테 부동산이네, 주식이네 못 물려줘서 한인데 이 그지 같은 교통카드가 뭐라고 범죄자 취급이냐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나는 한가로운 농촌 마을에서 흙냄새 맡으며 자랐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구부정한 허리로 논밭일에 묻혀서 사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항상 피곤에 지쳐 있었고 명절이 다가와도 먹을 게 없어서 항상 힘들어 하셨다. 그런데 거의 동네에서 한두 집만 빼고는 형편이 비슷했다. 그런 부모님의 뒷모습이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다. 나는 5남매 중 맞이라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큰딸은 부모 대신이라는 말을 귀에 대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다. 학교 갔다 오면 동생들은 모두 내 차지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느라 늦으면 동생들을 보면서 어린 동생은 없고 저녁밥을 해야 했다. 어머니는 늘 맏딸이니까라는 말로 내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셨다. 중학교 3학년이 끝나갈 무렵부터 친구들은 고등학교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나는 이미 공장 면접 날짜를 정해놓고 있었다. 16살 내 손에는 졸업장 대신 첫 월급 봉투가 더 절실했다. 공장의 기계 소리는 처음엔 귀청이 터질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 익숙해졌다. 매달 받는 얼마 안 되는 월급에서 집에 모두 생활비로 보태고 나면 내 용돈은 거의 안 썼다. 그래도 동생들이 새 학용품을 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졌다. 명절이면 동생들의 설빔도 하나씩은 사줄 수가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내던 중 옆 공장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만났다. 점심시간이면 담배를 피우러 나오는 그의 모습이 어쩐지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진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 좋았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세상 한탄하고 소리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나랑 사귀지 않을래요?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을 때 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다. 24살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 같았다. 우리는 1년 동안 조심스럽게 만났다. 데이트라고 해봐야 공장 근처 공원에서 만나거나 작은 다방에도 가끔 가거나 동네 뒷산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생리가 늦어지기 시작했다. 설마 했는데 2달 3달 늦어지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25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무서웠다. 그럼 우리 나이도 있고 그냥 살까? 하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그가 말했을 때 나는 안도했다. 그래, 이 사람은 책임감도 있고 든든하네. 내가 역시 사람을 잘 봤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때 딱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법이 없어서 나의 선택과 행동을 합리화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고 공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나는 웨딩드레스를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다. 아이들이 크면서 가끔 물었다. 엄마 왜 엄마 아버지는 결혼 사진이 없냐고. 그럴 때마다 못 찍었으니까 없지. 라고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과 가끔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그 횟수가 늘어갔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인연이 뭘 안다고 짓거려. 재수 없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처음 욕설을 들었을 때 나는 귀를 의심했다. 그렇게 조용하고 점잖던 사람이 이렇게 거칠어질 수 있다니.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술이 들어가면 그의 주먹도 따라왔다. 처음엔 벽을 치고 물건을 던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 주먹이 내게로 향했다.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길질까지. 엄마를 부르며 큰아이가 무서워서 떨며 나를 부르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그저 괜찮다. 아버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거짓말할 뿐이었다. 밤마다 멍든 몸을 웅크리고 누워서 생각했다.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성실해 보이던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 어쩌다가 저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평생 견뎌내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들려오는 공장 기계 소리마저 애달프게 들리던 그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술에 만취해서 왔다.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밥 먹고 너는 할 줄 아는 게 애배는 거냐? 공장 차리거야? 애들 열댓 명 낳아서 공장 돌리면 되겠네. 하며 발길질을 했는데 그때 내 뱃속에는 둘째가 만삭이었다. 그 충격으로 둘째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다. 둘째 딸을 낳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수술실 불빛이 눈을 찌르고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때 나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편이 발로 찬 그 자리에서 아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수술 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임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실망도 아니고 안도도 아닌 그냥 무관심한 얼굴이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그게 그가 한 유일한 말이었다. 위로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불편함이 하나 줄어들었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 말들이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조산으로 태어난 둘째를 품에 안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그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었다. 오히려 병원비가 든다며 난리쳤다. 병원비가 얼만데 집에서 낳지? 뭐 하는 짓이야? 두 것들이 아주 공주님들 나셨어요. 딸을 뭐에 쓰려고 애를 왜 이렇게 줄줄이 낳아? 너 혹시 바보야? 키울 돈은 있어. 어쩌냐? 이제 공장 못 차리게 돼서? 비웃음 섞인 그 목소리는 지금도 악몽을 꾼다. 내가 낳은 소중한 생명들을 마치 공장 부품 취급하는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다. 작고 연약한 둘째가 간신히 숨을 쉬고 있는데도 그의 입에서는 돈 걱정만 나왔다. 내가 울면 또 운다. 여자가 재수없게 어디서 눈물바람이냐고 화를 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다. 술주정의 폭력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옷에서 낯선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해진 건가 싶었지만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성진 아버지, 요즘 늦네요.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그는 벌컥 화를 내며 소리쳤다. 야, 이년아! 남편이 돈 벌어오는데 뭔 소리야? 뭔 개소리를 짓거려? 늦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인데? 어디다가 지아비 말에 토를 달아? 토를 달기는 내가 뭔데 나한테 간섭해? 그러면서 또 주먹이 날아왔다. 뺨이 퍼렇게 부어올라도 갈비뼈가 부러져도 참았다. 늦고 아예 안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다. 증거는 점점 늘어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당당한 태도. 나중에는 아예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너는 집에서 애들이나 잘 봐. 이게 죽을라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말하는 그를 보며 나는 내가 사람인지 물건인지 헷갈렸다. 임신 중에도 젖먹이를 키우느라
밤잠을 설치는 중에도 그의 외도는 계속되었다. 너 같은 기집년이 뭘 안다고 지랄이야?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러면서도 밖에서는 다른 여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는 시간은 충분했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노는 시간이 더 많았다. 나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멍든 몸을 이끌고 공장 다니며 살림을 해야 했다. 가끔 거울을 보면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가에 생긴 주름, 파리하게 마른 뺨, 그리고 언제나 불안에 떨고 있는 눈빛. 25에 시작된 결혼 생활이 나를 이렇게 망가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그 후로도 긴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고 나는 늙어갔다. 매일매일이 견디는 것의 연속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밥 챙기고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돌아와 살림하고 그 사이사이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을 견뎌내야 했다. 몸이 아파도 참았다. 언제부터인가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했다. 밥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아팠다. 하지만 병원 갈 돈도 시간도 없었다. 아이들 학비에 생활비까지 내 몸 챙길 여유는 사치였다. 이게 입만 열면 또 꾀병이네. 일하기 싫어서 아픈 척하는 거지. 남편은 내가 아프다고 하면 늘 이렇게 말했다. 정말 아프다고 병원에 가고 싶다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오히려 돈 없다고 하면서 병원은 왜 가려고 해? 라며 화를 냈다. 살이 빠지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거울을 보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내 모습이 무서웠다. 옷이 헐렁해져서 벨트를 몇 칸씩 더 조여야 했다. 그래도 견뎠다.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공장에서 건강검진 공지가 나왔을 때도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다. 어차피 아파도 치료할 돈이 없는데 뭘 하나 싶었다. 하지만 공장에서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셔야 한다고 했다. 그래,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고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공장은 휴가를 내고는 큰 병원에 갔다. 그 결과는 위암이었다. 위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암입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지만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위암.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암이라니. 나한테 암이 생겼다니. 손이 덜덜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다. 성진 아버지, 병원에서 나 위암이래요. 나는 조심스럽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나 해서 이번만큼은 정신 차리고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의 반응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뭐? 위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병든 여자 필요 없어. 이혼해. 내가 왜 너 같은 여자 병수발까지 해야 돼. 에이, 똥 밟았네. 몸이 그렇게 시원찮아서 어디다 쓰겠어? 그 말이 내 가슴을 산산조각 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병들었다고 버린다고? 내가 아픈 게 내 잘못인가? 성진 아버지,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했어요. 초기라고. 닥쳐! 병든 것도 쓸모없는데 치료비까지 드려야 돼. 미쳤어? 일도 이제 못할 거 아니야? 그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을 버리듯 차갑게 말했다. 나이도 이제 많고 애 낳지도 못하고 이제 병까지 걸렸으니 완전히 쓸모없네. 이혼 서류 준비해둬.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내가 정말 사람인지 의문이 들었다. 20여 년간 그의 아이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맞아가며 살림을 꾸려왔는데 병들었다고 버린다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다.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나는 너무 충격받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다. 위암 진단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혼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소식을 들었다. 아,
내 남편 벌써 다른 여자랑 살림 차렸다던데? 같이 공장에 다니는 친구가 들려준 얘기다. 친구의 말에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벌써? 이렇게 빨리? 그럼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병든 건 그에게는 핑계였을 뿐이다. 어차피 다른 여자가 있었고, 내가 위암에 걸린 건 그냥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왜 맞아가면서도 모욕당하면서도 그 집에 매달려 있었을까? 그 시대가 그랬나? 여자는 무조건 참고 견뎌야 한다고, 이혼은 여자의 치욕이라고 배워서. 아니면 내가 정말 바보였던 걸까? 갈 곳이 없어서. 아이들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나 자신도 모르겠다. 그때의 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이혼 도장을 찍던 그날 나는 마치 감옥에서 풀려나는 기분이었다. 이상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이제 더 이상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는 발소리에 떨면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고, 주먹이 날아올까봐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이들과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짐을 정리하는데 내 물건이 이렇게 적었나 싶었다. 20여 년을 살면서 정작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다.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다. 그래도 마음은 가벼웠다. 처음으로 내 집, 내 공간이 생겼다. 비좁고 낡았지만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는 공간이었다. 밤에 잠들 때도 문을 잠그고 안심하고 잘 수 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 있었다. 성진이는 대학교 4학년, 지선이는 2학년이었다. 둘 다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자랐지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다. 내가 어떻게든 학비를 마련해줬고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 지선이가 가끔 물어봤다. 엄마, 우리 등록금 마련하기 힘들지 내가 아르바이트 좀 더 할게 하면서. 성진이는 달랐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눈에 보였다. 말투며 표정이며 남자가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대학생이 된 성진이가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다. 아버지와 똑같은 소리였다. 위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다행히 초기여서 위의 일부만 절제하면 됐다. 수술비며 치료비는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서 겨우 됐다. 수술 당일날은 여동생과 아이들이 와주었다. 이후에는 여동생도 넉넉한 편이 아니라 작은 슈퍼마켓을 하고 있어서 가끔 와주었다. 혼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고 혼자 회복했다. 혼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링거 끌고 복도를 걸었다. 그래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다. 이혼하지 않았었다면 아마 남편의 욕설을 받으며 수술이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성진이가 먼저 결혼했는데 예식장에서 신랑 어머니 자리에 혼자 앉았다.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서 아버지에게는 아이들 결혼은 알리지 않았다. 신랑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묻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돈댁에도 일찍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다. 복잡하고 말 나오는 게 싫었다. 지선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성진이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부터 더욱 연락이 뜸해졌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겼는데도 안부 전화 한 통 없다. 명절에도 처가만 가고 나한테는 오지 않는다. 아들이 바쁘겠지 뭐. 이웃 아주머니들이 위로 삼아 하는 말이지만 속으로는 서운하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엄마 잘 지내세요? 하는 전화 한 통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가끔 길에서 성진이 또래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먹먹하다. 저 아들은 어머니 팔을 끼고 다정하게 이야기하는데 내 아들은 왜 그럴 수 없을까? 지선이는 그나마 낫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전화를 하고 가끔 용돈도 보내준다.
하지만 지선이도 아이들 키우며 자기 가정이 있으니 자주 만나기는 어렵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스스로에게 하는 위로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다. 특히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그래도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하고 사는 걸 보면 다행이다. 성진이는 성격이 좀 모나지만 공무원이니 안정적이고 지선이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다. 내가 그 험한 세월을 견뎌낸 보람이 이거구나 싶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한다. 이제 내일 모레면 80 나이에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건가? 아니면 이미 끝난 걸까? 잘 모르겠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부다. 그 시절 이혼한 여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과부도 아니고 이혼녀가 뭐 별거 있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나 하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 있으면 내가 지나갈 때 수군거리는 소리가 다 들렸다. 이혼한 여자가 저렇게 억척스러우니까 이혼당하지. 너무 활개치는 거 아니야? 화장이라고 해봐야 기초 화장품 바르는 게 전부인데도 그런 말을 들어야 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은행에 일이 있어 가도 당당하지 못했다. 늘 어깨를 움츠리고 시선을 피하며 살았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의연한 척했다. 엄마가 위축되면 아이들까지 주눅 들까봐. 성진이와 지선이의 결혼식을 치를 때도 돈이 부족했지만 어떻게든 체면은 차렸다. 내가 초라해 보이면 아이들이 창피할까봐. 엄마는 아버지 없어도 우리 잘 키웠잖아요. 지선이가 결혼하던 날 내게 한 말이었다.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적어도 아이들은 내가 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해주는구나 싶어서. 세월은 빨랐다. 50 넘어 혼자 된 내가 어느새 70을 넘기고 이제는 78이 되었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굽었다. 그래서 요즘은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다. 외출할 일도 별로 없다. 가끔 병원 갈 때나 마트에서 장볼 때 정도.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현관문을 열자 깜짝 놀랐다. 갑자기 아들 성진이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다. 치킨 한 마리를 사들고서. 엄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많이 안 바쁘시죠? 어머, 성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언제적 일인가. 성진이가 이렇게 웃으며 인사한 게. 아들 성진이 치킨 봉투를 내려놓는 모습이 왠지 어색했다. 1년이 다가도 전화 한 통 하는 일이 없는 아들이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오늘은 웬일로 찾아왔나 싶었다. 성진이는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펼치는 손길도 서둘렀다.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았다. 내 오랜 경험상 자식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면 보통 돈 문제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였다. 밥은 먹었니? 내가 물었다. 네, 먹었어요. 평소에는 전화도 안 하더니 갑자기 치킨까지 사들고 오다니. 뭔가 이상했지만 반갑긴 했다.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내가 뭘 하며 지내겠니? 그냥 집에만 있지. 가끔 노인정에도 가고 친구들하고 공원에서 만나 수다 떨지. 나는 오랜만에 갑자기 찾아온 아들을 보자 기분이 좋아져서 수다스러워졌다. 성진이는 치킨을 식탁에 놓고 이것저것 안부를 물었다. 건강은 어떤지, 불편한 건 없는지. 평소 같지 않게 관심을 보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나이 들더니 이제 철이 들었나? 그런데 대화가 점점 이상해졌다. 엄마, 요즘 많이 안 바쁘시죠? 내 나이에 바쁜 게 어딨겠니? 외출도 자주 안 하시고요? 응. 갈 데도 없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집에 있어. 그러더니 성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혹시 지하철 우대권 등록한 교통카드 있으시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왜 갑자기 교통카드 이야기를 하지? 응.
있긴 한데 왜? 아, 그냥 엄마가 요즘 외출을 안 하시니까 그 카드를 제가 좀 써도 될까 해서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다. 내 교통카드를 왜 쓴다는 거지? 너 교통카드 없어? 아니요. 있긴 한데 엄마 거는 지하철비가 무료잖아요.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데 교통비가 만만치 않아서. 그제야 알겠다. 아들이 내 노인 우대권을 쓰려고 온 거였다. 치킨 사들고 와서 안부 묻고 한 게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가슴이 서늘해졌다. 정진아, 그게 말이 되니?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다. 네. 뭐가요? 내가 내 노인 우대권을 쓰겠다는 게 아, 요즘 많이들 그러던데요. 검사도 안 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 그러는 거야? 성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에이, 불법까지는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돕는 건데.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통비 좀 아끼려는 거예요. 내 손이 떨렸다. 평생 한 번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진아, 내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치킨을 뜯어 먹으며 성진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엄마,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되거든요. 엄마는 어차피 안 나가시잖아요. 나는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살펴봤다. 카드 밑에 작은 글씨로 타인 양도시 과태료 부과라고 쓰여 있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누군가에게 양도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정진아, 이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네. 아, 그런 건 걸리지 않아요. 누가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다. 내 아들이, 그것도 공무원인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너 공무원이잖아.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니? 엄마, 이런 건 다 이렇게 해요. 별거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병신이지. 별거 아니다라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몇 푼 안 되는 교통비를 아끼려고 법을 어기는 것이 별거 아니라니.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아들에게 몇 푼짜리 혜택을 주는 도구 정도. 정진아, 얼마나 된다고 이런 일을. 요즘 교통비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1년이면 100만 원도 넘어요. 100만 원. 그 돈이 그렇게 큰 돈인가?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교통비 100만 원 때문에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아들이 정말 안타까웠다. 나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정진아, 너 올해 몇 살이야? 53이요. 53. 벌써 그렇게 됐구나. 53이면 사회에서 중견이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나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엄마 노인 우대권을 가져가겠다고. 그것도 공무원식이나 돼서. 정진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알고 있니? 엄마, 왜 그래요? 그냥 안 쓰는 카드 빌려달라는 건데. 안 쓰는 카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안 쓰니까 가져가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구나. 정진아, 이건 내 것이야. 내가 나이 들어서 받은 혜택이고,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엄마는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다. 내가 집에만 있으니까 내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그리고 너 공무원이면서 이런 불법적인 일을 어떻게 할 생각을 하니? 엄마, 불법까지는 아니라고요. 아니야. 분명히 불법이야. 여기 써 있잖아. 타인 양도하면 과태료 낸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얼굴 잊어버릴 뻔한 아들 얼굴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일로 아들과 싸우게 될 줄은 몰랐다. 성진이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그럼 그냥 안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정진아, 내가 널 잘못 키웠구나.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왔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엄마, 뭘 잘못 키우셨다고 그래요? 저 멀쩡한 공무원 되어서 잘 살고 있잖아요.
멀쩡한 공무원이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니? 다른 사람들도 다 해요. 싫으면 관두지 뭘 그렇게까지 난리예요.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하면 너도 해야 하니? 너는 공무원이야.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성진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이 다 그렇게 법대로만 돌아가는지 아세요? 그리고 막말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 꼴난 교통카드 하나 가지고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먹고 살기 어려운 줄 아세요? 남들은 자식들한테 부동산이네, 주식이네 못 물려줘서 한인데 이 그지 같은 교통카드가 뭐라고 범죄자 취급이냐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다.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다니. 성진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카드는 못 줘. 왜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내가 그걸 도와줄 수는 없어. 엄마, 그게 무슨 잘못된 길이에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 너 후배들한테 어떻게 모범을 보일 거야? 성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냥 얼굴에는 화가 올라오는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교통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 성진아, 나이가 몇 살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나는 늙어서 모르겠다마는 이건 아니야. 절대로 해서는 안 돼. 그럼 됐어요. 성진이는 차갑게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말투에서 서운함과 화가 묻어났다. 마치 내가 인색한 어머니인 것처럼. 성진아, 내가 서운해할 일이 아니야. 이건 원칙의 문제야. 알았다고요?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성진이는 치킨도 다 먹지 않고 일어났다. 그럼 저 가볼게요. 벌써? 치킨도 다 안 먹었는데. 성진은 말없이 돌아섰다. 문을 나서면서 성진이가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너무 그렇게 세상을 빡빡하게 살지 마세요. 나이 먹을수록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평생 이 모양이잖아요. 그 말을 남기고 갔다. 나는 혼자 남아서 치킨을 바라봤다. 반도 먹지 않은 치킨이 쓸쓸해 보였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다.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군 걸까? 하지만 아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가 도와줄 수는 없다. 설령 이 일로 성진이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혼자서 외롭게 늙어간다고 해도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거다.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